방금 전에 소개받은 안대회입니다. 저는 한문학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거는 조선 후기에 문학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다양한 문화 전반에 관심을 좀 넓혀 보고 있고요.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라고 할까, 그런 게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택리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 중에는 읽으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인문지리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리학 책입니다. 현재 한국의 분과 학문의 그 시스템 속에서는 어디에서 저걸 제일 많이 보느냐면 지리학과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리학과 교수를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지리학과, 지리교육과에서 학부 과정에서 한국의 책으로 읽는 유일한 책이 저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합니다. 현대의 그 지리학이나 이런 분들 것 읽지 않고 오로지 저 책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리학과 관련된 책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호의 대동지지라든지 온갖 다양한 국가에서 만든 편찬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로지 저것만 있습니다. 이유는 저게 현대 지리학의 그런 그 관점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저런 것들을 공부하고 요새는 주로 경제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조선 후기에 그 경제 경영서도 책을 발굴해서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동 화식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경영서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좀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저런 책들이 99%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리학 하시는 분은 저 책을 세밀하게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장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도 여러 가지 책들을 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온 거는 제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완역정본 택리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학생들, 박사들하고 함께 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 20세기 이전 한국인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 10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 택리지가 들어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저 택리지는 번역서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제가 새로 번역한 다음에 지금도 5세인가 이렇게 찍고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남북한 분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북쪽은 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원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리지는 택리라고 하는 거는 마을을 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는 전문 서적을 가리킬 적에 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택리, 그러니까 사는 곳을 가려서 선택해서 제시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디 살겠다라고 하는 그 로망이 다 있잖아요. 그죠? 경치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상 관련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제일 좋은 곳, 이런 곳. 그 다음에 요즘은 샀는데 갑자기 2배, 3배 떼는 곳,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는 하지 않는데, 사실 옛날에도 사실은 그런 관점들이 있었다. 이 택리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추려가지고 나는 이곳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한다. 여기 전국 각 지역에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쪽에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치자면 부동산 안내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751년에 이중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습니다. 1751년. 그러니까 207, 80년 된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런 지도, 지리서, 이거는 조선시대에는 금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비밀스럽게 관리하고 또 지리에 관한 문헌을 편찬해서 국가 간의 왕래를 금지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실려있냐면, 속대전이라고 하는 경국대전 이후에 영조가 다시 개편한 책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저거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나라 있지 않습니까? 명나라에서 만든 대명 일통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조선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책은 가져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대명 일통지에는 만주 지역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게 될 경우에 우리가 중국을 침략할 적에 그 지도를 요즘처럼 정밀하지 않다 하더라도 큰 산과 큰 내가 있는 곳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침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뭐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적에 그 경계선의 질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네들 땅이니까 너무도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곳곳에 질이 매복하거나 하는데 훨씬 더 월등하게 났거든요.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거는 함부로 책을 내게도 못하고 저거는 허락받은 자만이 지도를 그리거나 지리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렌즈 역할을 하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누구냐? 권력자입니다. 최고 지도자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중국에서 기원전 20세기에 진나라 진시황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항우가 먼저 유방이 함양을 진나라의 수는 함양을 먼저 들어갔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금, 은, 보화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소하마는 뭘 가지고 차지했느냐? 지도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다툴 때는 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 은, 보화야 그거 땅 차지하고 난 다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지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럽이 만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 전 세계 바다 뭐 온갖 것 다 만들었습니다. 누가 세계를 지배했나요? 유럽 사람이 지배한 겁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럼 우리나라 서울을 놓고 보면은 수도 서울의 지도와 지리지는 그 이전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서울 지도 만들었다가 우리나라는 늘 침략의 대상이잖아요. 예컨대 중국에 손이 들어갔다, 일본에 손에 들어갔으면 바로 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는 18세기 중반에나 가능했습니다. 그 이전 지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리서인데요. 한경지략. 한경은 서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한경지략은 19세기에 유득공의 아들이 편찬했습니다. 이건 누가 18세기 중반에 이게 왜 가능했냐? 정조가 지도를 만들게 했습니다. 영조는 못 만들게 했어요. 왜 정조가 만들게 했냐? 지도를 만들어서 서울 지도를 누가 안다 하더라도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가 드디어 서울을 묘사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묘사해도 괜찮다. 그 전에는 전국의 각 지역마다 읍지가 있습니다. 읍지. 요즘으로 보면 군지, 뭐 시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면 서울의 지리가 없어요. 서울을 자세하게 설명한 지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만들었다가는 예컨대 왕비는 주로 어디에 머문다.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의정은 어디 가면 치면 된다.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탱리지는 이 금기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를 자기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개인 저수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그게 금기가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택리지 1751년에 저서를 하고 난 이후에 필사본으로만 유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 어느 정도 많이 필사되었냐면 이본이 한 250여 종 됩니다. 조선시대 책 가운데 필사한 책으로는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 책을 냈는데 그 중에 250개 중에 50개 정도 가장 괜찮다고 하는 거를 교감을 해가지고 원문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내용의 바탕을 두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작업은 한문학과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춘향전이 다양한 차분이 많다고 하지만 200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지 않습니까? 목민심서 2본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하는데 다산의 책 중에 한 40여 종 됩니다. 그리고 이게 250여 종.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한 열 몇 개 종이 됩니다. 다 좀 달라요. 이중환은 그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책을 썼느냐?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주이시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24살 때 문과에 급제한 수재입니다. 24살. 저 문과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뭐 없어지기도 했지만 사법고시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옛날에는 3년에 33명 뽑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더 많이 뽑긴 했지만, 그 당시 인구가 현재 인구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합격했다면 천재입니다. 그런데 보통 몇 살 때 합격하냐면 40대 합격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40대 합격하는데 24살 합격했습니다. 저건 요즘 개념으로 하면 소년 등과입니다. 소년. 어렸을 적에 등과한 거예요. 남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인 청론입니다. 남인 청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인 가운데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255년에 영조가 등극한 이후에 의금부에 투옥되어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아서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1280년 영조 초년이죠. 무신란이 일어나서 영조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론과 소론 다툼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숙종 말년에 그 영조가 있고 영조의 형이 경종입니다. 그런데 경종은 누구냐면 장희빈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쫙 나옵니다. 장희빈하고 뭐 누구하고 싸우고 막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또 머리 아플 텐데 어쨌든 이 이중한 이 남인들은 장희빈파입니다. 장희빈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장희빈 아들이 경종이니까 경종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경종이 성불구자입니다. 그런데 왜 불구자였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형이 눈 버젓이 살아있는데 성불구자니까 왕자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영조, 동생인 영조를, 배다른 동생이죠. 영조를 왕 세제로 임명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세제로 임명한 것은 저거 처음입니다. 왕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남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걸 주장했던 노론 사대신을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에 경종이 3년 만에 죽고 영조가 등극하니까 나를 반대했던 사람 전부 색출해 해서 다 징치를 한 겁니다. 또 이 사건에 가장 강경한 사람이었던 이중환이 여기서 당하는 겁니다. 이 집안 처가 있죠. 처가는 아들 형제가 5형제 3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 부인, 이중환 부인이 40대인가? 병도 없이 사망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살했다 하더라도 자살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는 자살했다는 말을 못 씁니다. 물론 쓰는 예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남편 따라 죽는다고 했을 적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런 것들. 하지만 자살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더구나 목숨을 스스로 끊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했다는 말은 못 쓰는데 내 생각에는 그 부인이 자기 친정 집안 완전히 쑥밭되고 자기 때문에 남편까지 저렇게 되는 거 이거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한 패족이 됩니다. 그런데 패족이 된 자가 목숨은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면은 내 한 목숨 부지하고 내 자손들이 먹고 살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느냐.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인생 2막을 위한 그 부동산 찾기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 택리지라고 되어 있고, 마을을 택한다. 이건 논어에 나온 내용이죠. 3인称 앞부분부터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자와라는 이자가 바로 여기 이중한 저라고 되어 있죠. 일몽이라고 하는 분의 지입니다. 이 일몽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이규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정조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구지라고 하는 지리지를 편찬했는데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 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택리지를 읽고서는 그 앞에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쓴 겁니다. 아국 지강지적 야기상자 무여차 시설화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리와 강터를 다룬 저작으로 간략하면서도 자세하기로 택리지만한 책이 없다. 또 옛 이야기와 기이한 사연이 많이 실려 있다. 마땅히 간행하여 집집마다 소장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규상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극찬을 하고 있어요. 포켓용인데 온갖 것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간행을 해서 전 국민이 한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것만큼 요약적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땅을 세세하게 해놓은 것이 없어요. 지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살기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어떤 물산이 많이 나는지, 그 다음에 인심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필사해서 있는 건데, 이런 책이 지금 남아있는 게 250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라진 것까지 하면은 저는 500종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모은 것만 해도. 이 책은 이 안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동 화시전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택리지가 한글로 언해도 됐어요. 동국지리해. 여기서 보면 동국 우리나라고 지리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지리를 풀었다. 이거는 언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18세기 후기에서 19세기 전기에 번역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명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글씨가 대단히 아름다웠고, 글씨체가 왕실 여성이 쓰는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번역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저희가 이거 다 살펴봤습니다. 번역이 정확합니다.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언제? 꾸랑이라고 하는 선교사죠. 문헌 서지학자로 와서 갔는데 이게 프랑스에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엄청 찾았는데 드디어 찾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영인을 해서 간행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성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글로 쓴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앞은 서문입니다. 글씨 보세요. 글씨 얼마나 예쁜지. 택리지 권지일 곤륜산 한 가지 대막은 큰 사막이죠. 대막 남편으로 남쪽으로 행하여 동은 의무려산이요 산이 되고 일로부터 크게 끊어지니 이난 요동들이 되고 들을 건너 일어나 백두산이 되니 이곳 산해경이 이른바 불암산이라. 불암산이라고 하잖아요. 백두산을 불암산이라고 합니다. 최남선 선생이 불암 문화론 등등 이야기했는데 이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글로 언해한 것 가운데 이것도 필사본인데 번역이 대단히 정확하고 문장이 수려해요. 번역문인데도. 그리고 글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걸 다 필사해서 읽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택리지가 한국의 지식인들만, 한국의 독자들만 중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처음 어디에서 간행됐냐면, 일본 도쿄에서 간행됐어요. 그 내용입니다. 택리지는 군사지리입니다. 군사지리로도 쓰였습니다. 그 사례가 하나가 뭐냐면
1879년 조선의 해안을 측량한 일본군 측량장교 이 이름이 있는데요. 일본 지리학의 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일찍 죽었어요. 일본 근대 시기의 일본 지리학은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육군 중이었는데 육군이 그 뒤에 해군으로 분화되고 해군의 측량 전체를 이분이 담당했습니다. 측량장교의 손위에 놓인 책입니다. 1879년이면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지 3년째입니다. 그때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에서 한반도의 측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죠? 왜 측량권을 가져갔냐?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중국이 항구, 전 세계 항구 1대1로 해서 전 세계 항구를, 주요 항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측량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측량 기술을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배워와가지고 하는 건데 1879년에 합니다. 이 탱리지의 최초 관행은 1881년, 그로부터 2년 뒤에 일본, 부산에 와 있던 일본 외교관의 번역으로 도쿄에서 간행을 하고요. 81년. 이때 우리는 필사해서 봤지 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에서 1885년 중국어로 번역됩니다. 이 중국, 지금 저 책이 다 남아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이 우리나라, 도쿄에 있다가, 일본어로 번역된, 한문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딱 보고 조선지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왜 중국어로 번역했냐면 한문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 봐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청나라가 조선을 언제 군사적으로 침략할까봐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간행되는, 언제 간행했는지 처음? 1910년, 20년, 10년, 12년 이때 간행됐습니다. 그것도 조선 고소간행회에서 처음 간행이 되는데 그 모본이 지금 도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극받아서 최남 선생이 1912년쯤에 또 간행을 했고요. 1910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 탱리지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은 저 측량장교가 군함 2대를 이끌고 서해안으로 쫙 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아산만으로 들어갑니다. 서해안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산만으로 쫙 안에 들어오면 사실 천안 목끝까지 딱 들어갑니다, 원래는. 지금은 이제 많이 물길이 달라져서 그런데 거기를 딱 장악하면 뭐냐면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의 길을, 목을 딱 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 들어가면 거기에 딱 차지하면 거기서부터는 서울까지, 한강까지 그 지리적 거점이 없습니다. 그냥 평야지 않습니까? 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항구 만들기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서는 군함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기했습니다. 지금 사교천 입구한 다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은 군산 앞바다로 왔어요. 여기가 지금 만경평야고 여기 조금 해놔야 여러분들이 분명할 텐데 여기가 금강입니다. 금강.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군산시에 옥구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군산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군산시는 옛날에는 그 행정구역명이 아닙니다. 옥구현의 군산포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 수군 기지, 작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소대나 중대급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군산 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군산시를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쭉 가면서 이때 옥구 현감하고 이 중위하고 함께 여기를 탐사를 합니다. 근데 그 측량장교가 묻습니다. 탱리지 안에 여기 이곳에 정말 살기 좋은 서지포라고 하는 곳이 있다던데 어디냐? 라고 했더니 옥구 현감이 거짓말을 합니다. 나 금시초문인데? 딱 그래요. 못 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서지포. 거기 탱리지에 뭐라고 됐냐면 정말 살기 좋고 배를 대기 좋다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도 조수간만에 차 있고 그 금강의 하구가 모래가 쌓여가지고 큰 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강경이 있습니다. 이 강경이 엄청나게 큰 곳인데 강경조차도 어선은 들어갈 수 있지만 군함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고 어디로 왔어요? 군산에다가
조개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걸 만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용했느냐면 택리지를 가지고 했다. 군사지도로. 그게 지금 옥구 현감이 전라 감사한테 올린 보고서, 그 측량 장교하고 한 대화가 거기에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대화체로. 그리고 그게 의정부로 보고된 것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가. 그래서 그 대화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택리지는 제가 앞서서 뭐 좀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부동산 관련한 책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본래 이름은 사대부 가거처입니다. 사대부가 살만한 곳, 어디에 가서 살면 좋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거처할 만한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자기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 차이 나지만 자기 할아버지 뻘인 성호 이익 선생한테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사대부 가거처 좀 너무 그렇다. 그래서 택리지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택리지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택리지는 이름이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아까 동국지리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대부 가거처 뭐 등 온갖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살만한 지역과 살만하지 못한 지역으로 구분해서 독자에게 취사 선택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도 2본 중에 하나입니다. 2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글씨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약간 초석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초서로 쓴 건 아니고 행서쯤 됩니다. 이거 누구와 쓴 것이냐면 그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 가운데 남씨가 있습니다. 남하행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남하행은 유명한 명필입니다. 명필이 이 택리지를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다른 분한테 넘기더라고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하는데 너무 아까워요.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었는데 한 4,500만 원에 샀다고 하던데 너무 갖고 싶은 책이었는데 넘기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택리지가 시기마다 필사하면서 내용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대로 필사한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좀 바꾸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건 초기작입니다. 초기에 필사한 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명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기도인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있어요. 요건 이게 다 뭐냐면 거할 만하다. 가거, 불가거, 여기 가거처, 가거, 불가거, 뭐 이렇게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자에만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가거입니다. 가거, 불가거. 어디는 살만하다, 어디는 살만하지 못하다. 솔직히 말하면 여하튼 전문가가 설명을 해도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찝어줘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주식할 적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면 이거 오를 거 앞으로 뭐 이런 설명 듣는 것보다 전부 당신이 찝어줘. 뭐 사면 안 되고 뭐 사면 된다. 이거 해주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고민 안 하고. 여기는 꼭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잘 다닐 수가 있잖아요. 여기 곳곳에 웬만한 데는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불가능해요. 서울에 앉아가지고 진주 가는데 13일 걸립니다. 13일. 그것도 애를 많이 써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먼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상도는 가도 전라도는 못 가고, 전라도 가면 경상도 못 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던 곳에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예컨대 딸이 어떻게든 집안 관계를 해가지고, 서울 살던 사람이 저 보은 쪽에 가서 산다. 10년 동안 못 봐요. 딸이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조카 본다고 해도 가다가 우연히 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누가 자기 그 고모가 보은으로 시집 가가지고 자기가 대전을 통해서 저 전라도를 가야 되는데 대전 지나면서 보은인데 대전하고 보은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기 사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듣고서는 통지를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집에서 소를 잡은 거예요. 소를. 10년 만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친정 조카가 왔다고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루만 자고 와서 되겠네. 이거 다 먹고 가라고. 그래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다니냐면 벼슬하는 사람만이 제일 많이 다닐 수 있어요. 상인하고. 벼슬하는 사람은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을 가면 그 주변 지역 다 다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부동산 투자 안내서하고 유사한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지만 이건 조금 너무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론하고 복고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부터 그 우리가 팔도지 않습니까? 팔도를 설명을 해요. 팔도의 특징. 그 다음에는 복고론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살면 좋으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 나온 4가지 관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팔도론은 그 큰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지리서가 사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론처럼. 그죠? 특정 지역 딱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의 독특한 사유가 보입니다. 어디부터 설명하겠어요? 모든 지리책은 기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서울과 경기도부터 출발합니다. 왕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하고 가까운 곳. 예컨대 충청도, 강원도. 그래서 황해도. 그 다음에 먼 곳.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해요.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평안도부터 시작을 해요. 평안도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곽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 사유가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세계 지리학계에서, 인문지리학계에서 그 가장 위대한 그 지리학자로 평가받는 게 바로 요겁니다. 복고론. 지리와 생리와 인신과 산수 이 4개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4개의 주제로 지리를 살펴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그 식으로 지리를 한 것은 지리학계의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지리학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라우텐자크라고 한 독일의 학자인데 지리학자입니다. 유명한 지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일제 시기에 조선에 와서 이 코레아라고 하는 책을 1942년에 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구도가 이 택리지의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팔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4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리는 일종의 자연지리 개념이고 생리는 경제지리죠. 인심은 이거 인문지리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산수는 풍경 이런 거고 이런 것으로 했으니까 저게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의 그 과거에 지리는 저런 식으로 한 게 있느냐? 없어요. 다 뭐 그냥 편하게 팔도론으로 하는 거죠. 팔도의 지리로. 이렇게 한 것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택리지와 같은 유의 책이
아까 청구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택리지가 나온 이후로 택리지를 베끼기만 했지, 그거 같은 책을 내지도 못했어요. 저걸 능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탁월한 저서다. 여기 보시면 18세기 이후 서울 지도인데요. 지도가 어떻게 발달하고 하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요거는 우이백교의 한양도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는 뭐 이게 간행된 것이니까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는 게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도성도 한양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그 백악하고 그 뒤에 북한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한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왕성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서울은. 이것은 영조시대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여기에 그 핵심은 경복궁, 경복궁을 안 그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폐허가 됐지만. 광화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 관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뭐냐면 창덕궁, 창경궁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는 여기가 법궁입니다. 임금이 주석하고 있는 중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남문인가요? 도남문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희궁입니다.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게 성균관입니다. 제가 있는 성균관인데, 왜 성균관을 이렇게 그렸느냐면 이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 담장이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저기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교 다른 분들한테 이 성균관은 궁궐하고 거의 급이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존도 잘하고 해야 된다. 역대 국왕이 다른 데 가서는 머리를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굽혀요? 성균관 문묘에 와서 굽힙니다. 그리고 종묘야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고, 여기 와서 공자한테 예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공자의 예가 유학으로 국가를 하는데 입국 규모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대한민국은 뭐예요? 공산주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게 국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한쪽에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반역이라든지 뭡니다. 국가 뭐를 했는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조선은 뭐예요? 유학입니다. 유학의 종주는 누구예요? 공자입니다. 공자를 제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여기는 그 전묘 후학입니다. 앞에 문묘가 있어요. 이 문묘가 공자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가서 여러분 문묘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가서 보면 허망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자의 신주하고 그 제자들의 신주하고 동국의 18현, 우리나라에서 모시는 설총, 최치원, 최충, 안향 뭐 이런 선현들 있잖아요. 문매에 배양한 선현, 이분들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공자 신주를 늘 닫아놨어요. 딱 열면은 공자 신주가 딱 거기 있어요. 그 나무 쪼가리입니다. 거기 이름 쓴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시끄러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 뭐였느냐면 일종의 치위복권 지역입니다. 여기는 형조나 한성부의 경찰들, 요즘 개념으로 경찰들이, 형리들이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공자의 신주가 형리들이 들어가서 소란 피우면 듣기 싫다 이겁니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공자의 영혼이 그 소란스러운 거를 싫어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범죄자 들어가도 잡지 못합니다. 성경 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묘를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체를 갖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현재 성균관이 있는 명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경찰들이 못 들어가는 이런,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여기 이런 것들 빼놓고 딱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종로 내거리입니다. 이게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권한이 이미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 영조시대 그림이고 이거는 정조시대 이후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기본 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영향이냐면 드디어 서울을 마음대로 묘사해도 돼 라고 하는 금기가 풀린 것을 반영을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자세합니다. 이걸 보면은 저 기본 구도가 깨진 게 언제냐면 일제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차 다니게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이리 끊고 저리 끊어가지고 흐트러 놓은 것이 일제시기입니다. 뭐 이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도 바꾸긴 바꿨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바꿨다. 뭐 대표적인 것이 광화문에서 지금 시청으로 일직선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태평로. 그죠? 원래는 거기로 길 없었습니다. 임금이 예컨대 조선 전기에 경복궁에서 나와서 남대문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경복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교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내거리.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로 있죠? 지금 저기 보신각이 있는데 거기로 와가지고 롯데 앞으로 해가지고 남대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뚫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창덕궁하고 종묘 사이에 지금 성균관대로 가는 폐화문 쪽으로 가는 길이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밑으로 뚫고 위는 막아놨잖아요. 원래 종묘하고 창경궁하고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 옆에 응봉이잖아요. 그 응봉이 쭉 내려오면서 산의 맥이 종묘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지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뚫어 해가지고 종묘를 자연의 그런 것하고도 완전히 떼어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그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 지도를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택리지를 읽으면 우리가 봤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옛날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이 택리지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까 하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생리, 즉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니즘을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주지 선택의 핵심은 생리. 생리는 이익을 만드는 거죠. 살아가는 이익,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익을 만드는 거죠, 생리. 그런데 여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자 이야기 했는데요. 이 조선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벌자는 거거든요. 돈 벌자. 그래서 내가 10원을 투자해가지고 30원을 벌거나 아니면 조금 더 뻥튀기 해가지고 10원 투자해서 100원을 벌거나 하는 이런 이익을 남기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지 않습니까? 이익을 남기는 게. 그런데 조선왕조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는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반 사대부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는 양반은 손에 돈을 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뭐 양반이 앉아가지고 누구 암살하라고 가지고 있는 돈 꾸러미를 딱 던져주고 이러잖아요. 그건 사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양반이 안 쥐고 있어요. 그럼 누가 쥐고 있어요? 밑에 집사들이 다 있잖아요. 청지기들이 다 있습니다. 드려라 하면 드는 거예요. 본인은 손 안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딱 가져다가 딱 주는 겁니다. 원래는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손으로 만지질 않거든요.
돈을. 그게 다 저는 명분하고 관련됩니다. 논어에도 보면은 군자는 의의 유어이고 군자는 의로움으로 따라가고 소인은 유어이라 소인은 이익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군자는 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혹하고 소인은 이익을 이야기하면 혹한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의로움과 이익이 딱 나뉩니다. 그래서 군자가 추구해야 될 건 의로움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바로 소인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왕조는 뭐야?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그 대신 잘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공동분배입니다. 약간 여기 공산주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하고 약한 사람들을 조금 잘 보살펴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어느 한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 조선왕조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좀 보면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뭔데? 그게 일종의 도덕경제입니다. 도덕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이익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이익을 추구하지 말자는 이 의로만 따지는 공허한 명분과 논리를 거부하고 현실에 눈뜬 겁니다. 왜냐하면 17세기가 되면 이미 서울은 행정도시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시장. 서울 인구 가운데 직업으로 제일 많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왜? 서울을 방어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국경을 빼놓고는, 국경 일부를 빼놓고는 정규 부대가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또 서울을 방어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국왕이 서울을 지켰나요? 선조가 서울 시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던 이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궁궐도 불태우고, 일본군이 불태우기 전에 먼저 불태운 겁니다. 그거, 옛날이니까 그렇겠지.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도망쳤어? 그러면 막, 열받으면 뭔 짓을 못해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다가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남한산성 갔다가, 청나라 황제한테, 머리 찍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삼전도 비문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임금이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5 때 대통령이 먼저 갔나요? 시민이 먼저 갔나요? 대통령이 먼저 도망치고 난 다음에 한강 다 철교 끊어버렸잖아요. 이 경험이 전 국민한테, 조선시대 국민들한테 트라우마로 굉장히 작용했어요. 그건 뭐냐? 임금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 그죠? 국왕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서울을 끝까지 방어하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칠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뜬 소문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다더라고 하면은 서울이 탁 빕니다. 누구부터 도망가느냐? 영의정의 자식들하고 마누라부터 도망갑니다. 일반 백성 말할 거 없어요. 관료들부터 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국왕이 먼저 도망칠 거라고 알기 때문에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도 방어론입니다. 임금이 나는 끝까지 서울을 보호하겠다. 왜? 뜬 소문에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북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에 계속 수축하고 북한산성 수축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지금 휴전이지 전쟁 상태인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설사 평화의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전쟁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택리지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뭐냐면 그 안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내 자손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중에 평화시대는 뭐냐. 이익을 남기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교통과 물류가 원활한 지역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가 뭐냐면 생리의 앞부분의 서문입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기에 바람을 들이마시거나 이슬을 마시고 살지 못하고
깃털로 옷을 해 입거나 털로 몸을 가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쩔 도리 없이 옷을 해 입고 먹을거리를 만들어 먹어야 한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또 생업을 경영하여 재산을 불려야 한다. 옛날 양반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재산을 불려야 된다. 이런 얘기. 공자도 사람이 많아지고 부유해진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옷이 없어 헐벗고 먹을거리를 구걸하며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처자식을 보살피지도 못하는 주제에 도덕이니 인의니 그런 걸 떠들어서 되겠냐? 안 된다. 일단 뭐예요? 입에 풀칠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도가 어떻고 인류애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떠나고 형제니 뭐니 이런 거 따져야지. 입에 풀칠도 안 들어가면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먹고 살 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얘는 양반은 뭐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손에 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묻혀요? 부인이 묻힙니다. 부인. 옛날에 양반 남자는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럼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 돈놀이를 해요. 부인이. 여자들이 생활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은.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특히 서민이 아닌 양반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무능합니다. 정말 무능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양반집에서 좀 가난한 집에 시집간 부인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일제시기까지. 그래서 생계가 어려우면은 남자는 밖에 나서 술 마시고 여자는 집에서 농사 짓고 길쌈하고 다 합니다.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당시에는 돈놀이가 굉장히 흥했는데 유명한 양반집 보면 본인은 안 해요. 누가 하느냐? 부인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명분도 좋고 하지만 일단 먹어야죠. 그죠?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택리지에 보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산수입니다. 그런데 그 산수의 내용이 사실은 앞에 다른 것보다도 내용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팔도론에도 산수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 택리지는 이 조선의 그 국토의 어디가 아름다운 곳인지를 아마 가장 요약적으로 잘 설명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보면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각지에 경치 좋고 또 먹을거리 많고 한 곳 답사한 것들 재밌게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가기 힘든 곳 외국 여행하는 곳 그런 프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사실 그런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택리지가 나오자 택리지를 완전히 거의 이 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한테 여행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받아들여요. 근데 충분히 그런 좋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환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중환이 쓴 거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유명한 곳을 이렇게 다 골고루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긴 곳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을 찾으려면 택리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 정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여행 가이드북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강의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내용을 볼까요? 여행과 관광의 관점을 도입을 해서 조선 팔도의 산수와 명승 전체를 굉장히 균형감 있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산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아주 심미적으로 잘 포착해서 요령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너무 길지 않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산과 강을, 어떤 누정하고 명소, 거기에 또 어떤 문화유적을 찾아가면 좋은지 찬찬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전에 여행과 관광을 계획하는 이에게 안내서와 지침서로 추천할 만한 책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은 다른 거 고를 거 없습니다. 탱지지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냐? 그렇습니다. 저기 어떤 전라도 지역인가요? 어떤 분이 탱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나이 50 돼가지고 탱지지를 읽고 난 다음에 아니 이렇게 우리 국토에 좋은 곳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 곧 있으면 환갑되고 늙어 죽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나 몇 달 간다라고 하고서는 떠나는 겁니다.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탱리지 들고 그래서 금강산 가서 보고 여기가 탱리지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맞네 틀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 갈 적에 꼭 가지고 가는 게 금강산 여행기도 있지만 탱리지도 있어요. 가서 보고 이중환이 잘못 얘기했다 뭐 등등 잘 얘기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 지역에 거기 모래밭이 좋잖아요. 모래밭을 딱 밟으면서 탱리지에 모래밭 밟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직접 체험했더니 맞다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여러분 문화유산 답사기 보면서 전에는 그거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이 책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산수를 묘사한데 이론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산수란 심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발산하게 하는 곳이다. 사는 곳에 그런 산수가 없으면 사람은 거칠어진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좋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죠. 풍경 좋은 곳은 돈 벌기 힘들잖아요.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금강산이 좋다고 해서 금강산 안에 들어가 보세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산수만을 취하여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러니 차라리 기름진 땅과 넓은 들이 있어 지리가 좋은 곳을 선택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십리바퀴나 반나절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과 물을 두고 생각이 날 때마다 가서 시름을 풀거나 하루 이틀 묵고 돌아오는 것이 낫다. 이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에 살면서 경치 좋은 곳에 살지 않더라도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하면은 그냥 차를 타고 가거나 뭐 KTX 타고 한 몇 시간이면 좋은 거 다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삶. 이게 이중환이 권한 산수를 즐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사실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거리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본 겁니다. 저는 이건 정말 탁월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일본 도쿄대에 소장하고 있는 사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책이 있는 줄을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발굴을 한 겁니다. 요거는 제목이 뭐냐면 형가 요람입니다. 탱리지예요. 그런데 형가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서의 형은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풍수지리 이런 겁니다. 풍수지리가 반드시 봐야 될 책이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종이 지질도 좋지만 총천연색입니다. 곳곳에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쫙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용산 서쪽 마포의 토종 농암 등이 이렇다 뭐 그런 거고요. 여기 개성부 이야기 나오고 한양 뭐 등등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은 일종의 또 풍수에도 또 관련이 됩니다. 어디에 가면 명사들의 무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다양하게 읽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제가 아까도 보면은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읽었지만 요거는 그 곳곳에 색인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색인처럼 위에 뭐다 지명 다 해놓고 또 그 승천포죠. 요건 강화도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게 장산곳이네요. 황화도 장해안 땅 뭐 등등 이렇게 해놓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탐독하고 한 번 읽지 않고 여러 번 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든 책입니다. 근데 저게 도쿄에 가 있어요. 도쿄 그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의 산수를 묘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문장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변은 어디나 반짝이는 눈빛 모래가 깔려서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마치 구슬 위를 걸어가는 듯하다. 모래 위에는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가끔 키가 훤칠하게 큰 소나무 숲이 하늘에 높이 솟아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문득 마음이 바뀌어 자신이 살았던 세상이 어땠고 자신의 몸이 어땠는지 모두 잊고 황홀하게 공중에 올라 하늘을 걷는 느낌이 든다. 이 지역을 한번 유람하면 저절로 다른 사람이 되고 거쳐간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얼굴과 몸가짐에 신선세계의 산수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지금 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해안 가면, 그죠? 모래밭이 있고, 해당화는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엔 그런데 옛날 분들 글에는 동해안 쭉 가면은 해당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원산 앞바다에 있는. 여기는 지금 그런데 강릉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도 예전에는 있었던가 봐요. 근데 여기 모래밭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소나무 숲은 지금이 오히려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직접 가보면 10년이 지나도 자기가 신선세계를 들어갔다 나온 그 체험 때문에 황홀한 느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거 길지 않습니다. 짤막한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도 가고서는 다 이런 게 공감해가지고 황홀해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중환은 지리평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서술했던 걸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전국 어디의 지리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왜 좋다, 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단순히 이분의 괴팍한 생각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의 견해를 넣어가지고 평론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왜곡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지성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인심조의 앞부분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팔도 중에서 평안도는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하기로 제일 가고 다음으로 경상도는 풍속이 질박하고 진실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 악평이에요. 왜 이렇게 함경도는 오랑캐 땅과 접해 있어 백성들이 모두 굳세고 사나우며 황해도는 산수가 험하고 막혀 있어 모질고 사나운 백성이 많다. 강원도는 산골이라 물정에 어두운 백성들이 많고 전라도는 오로지 교활함과 음험함을 숭상하여 그릇된 일에 쉽게 움직인다. 경기도는 도성밖 들에 있는 골이라 백성과 산물이 쇠약하고 피폐하며 충청도는 오로지 권세와 이익만을 쫓는다. 팔도의 인심이 대략 이렇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충청도 출신인데, 권세와 이익만을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딱 듣고 보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을 너무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이 전부 뭐냐면, 법대 아니면 전부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가지고 돈 버는 일에 이렇게 집중합니다. 저만 이렇게 문과대 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전부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주변이, 경기도가 토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경기도가 서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매한 사람이 많다. 옛날 평은 그랬더라고요. 요즘 경기도 사는 분들은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중환 책 읽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전라도는 특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면은 곳곳에 대해서 이런 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으로 되어 있네요. 잘못 쓴 겁니다. 정약용의 강진 제자 중에 제일 가는 제자가
황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상은 강진의 아전 출신으로 강진 토박이죠. 이분이 택리지를 읽고 난 다음에 택리지를 자기 스타일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 전체 가운데 절반에서 3분의 2, 한 4분, 한 5분의 2는 갖고, 5분의 3은 갖고 5분의 2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상판 택리지예요. 거기에서 여기 전라도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전라도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라도 사람 입장에서 변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사실 제가 처음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신문에 크게 나왔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빨리 전라도 광주에서 사가지고 광주에서 써야 된다. 이 호남을 변호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의 풍속을 두고 세상에서는 속이고 경박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요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이중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의식주와 어염이 풍부하기가 한 나라에서 으뜸이라서 전라도 사람들은 모두 연약하게 힘써 일하지 않는다. 토지가 비옥한 까닭에 게으른 농부 아닌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표현 같지만 전라도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산 풍부하니까 열심히 안 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좀 나른하고 게으른 편이다. 그건 맞다. 그런 얘기죠. 민생에 쓰는 일용품이 풍족함이 한도 전체가 똑같기에 예로부터 큰 장사꾼이었고 누구나 나태하게 생계를 꾸리고 깊은 계획이나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성품이 모두 부드럽고 면전에서 남의 비유를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응낙은 잘하지만 실행은 적게 한다. 이게 다른 지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볍게 허락하고 신의가 적으며 쉽게 사귀고 바로 등진다. 이것이 속이고 경박하다는 이름을 얻은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 법하죠. 그죠? 그에 반해 영남의 풍속은 겉으로는 도타오나 안으로는 뻣뻣하고 겉으로는 질박하나 안으로는 사납다. 공손하고 상가면서 세련된 모습이 많지만은 돈 한 푼 내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단점이다. 영남 지역 사람들을 평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한번 보세요. 뭐 제가 양쪽으로 싸움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호남 사람은 면전에서 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 없다. 얼굴을 돌리면 잊어버리는 것 또한 무심한 데서 나온 행동이라 그 진정을 알아보면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 뭐 약속하고 뭐 하는 것에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 깊이 믿지 못한다. 예로부터 절의를 지킨 선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 풍속이 또 호협하고 기계를 숭상하나 용맹하고 사나운 사람도 대단히 드물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어느 분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속내를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황해도 평가한 것도 그렇고, 등등 재밌는 이야기, 황상이 보는 관점이 또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중환은 그 할아버지가 성호이잖아요. 그 성호 집안이 원래 요 다음에 바로 영남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밀양으로 이주했는데요. 이 지역의 남인들이 전부 영남에 가서 살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중환도 실제로 그랬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그걸 써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상의 택리지입니다. 택리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흥 이중환 논저라고 해놓고 탐진 황상 절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록이니까 줄여서 수록했다라고 하는데 줄여서 수록한 게 아닙니다. 편집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복거통론이라고 해가지고 복거론을 통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했고 이런 식으로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책이고 그 안에 이 전라도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풍부하고 전국 팔도에 대한 지식도 다 바뀐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택리지가 이본이 많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리지가 어느 정도 당시 지식인들한테 호평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걸 들고 싶은데요. 1750년대 이 사회 현실과 지리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와 자연 파괴, 민둥산과 자연재해의 문제를 자기 견문한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선친께서 개미년 1703년이죠. 연간에 강릉부사로 부임하셨는데 당시 내 나이 14살이었다. 부모님의 행차를 따라가느라 운교역은 지금 태백산맥 있는 것이죠. 운교역에서 강릉부 서쪽 대관령에 이르렀다. 평지나 높은 곡에 따질 것 없이 수많은 나무 사이로 길이 나 있고 올려다봐도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한 채 무려 나흘 동안이나 길을 갔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제나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전부 소나무 숲이었던 거죠.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산과 들이 모두 개간되어 농경지가 되었고 촌락이 서로 이어져서 산에는 한 치 크기 나무도 안 남아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고을 또한 같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살 거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 화전민이 되는데 산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태평성대라 백성들의 수가 점차 불어나는 만큼 산천도 조금씩 피해를 입는 정황이 엿보인다. 옛날 인삼이 나던 곳은 모두 대관령 서쪽 깊은 산골짜기였으나 산은 벌거벗고 들판은 불에 타는 바람에 인삼의 소출이 점차 드물어졌다.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흙이 한강으로 유입되어 한강의 수위가 점차 얕아지고 있다. 저 시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각 큰 읍내에 온돌이 대거 수용이 됩니다. 온돌에서 떼는 나무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인가 주변에 있는 산은 전부 민둥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숲이 깊은 곳도 저기 1700년 초하고 1750년, 50년 사이에 전국의 산이 완전히 다 화전민에 의해서 황폐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그 토사가 전부 주요 강을 갖다 다 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할 거 없이 전부 배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경상도 가려면 배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광나루에서 배 타고 충주까지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령 밑에서 딱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령 딱 넣고 난 다음에 넣자마자 바로 문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국의 그 강이, 하상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한국 경제가, 조선의 경제가 배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류가 끊어버려지는 거예요. 저 현상이 보통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이게 반복이 되고 조선의 경제가 이제부터는 굿짝굿짝 하는 현상이 이분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택리지하고 이 군사지리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경기도 평택에 있었던 직산전투 이야기입니다. 택리지 곳곳에 언제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가 벌어질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황해도는 살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황해도에서 일어난다. 딱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많은 부분이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남 지금이죠. 성남엔 살지 마라. 혹시 성남 사시는 분 있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산성보다 거기다. 민조 때 보지 않았냐. 거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몇 군데에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살아야 돼? 추풍령 같은 곳을 제일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추풍령 같은 데서는 전투가 일어난다는 걸 알면
산으로 들어가면 태백산맥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산과 들이 만나는 지역, 그런 지역은 전투가 일어나면 도망쳐요. 왜? 국가가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 의식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쭉 역사를 바라봤더니 못 지켜주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역사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그 왕건이, 그 고려 태조의 왕건이 전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몽고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섞어서 전투가 일어났을 적에 목숨 부지한 사람들 이야기를 쫙 씁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을 대비하라. 평시에는 이렇게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실용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요새 그 푸틴이 핵을 뭐 쏠까 말까 뭐 걱정스럽잖아요. 그래, 뭐 설마 우리나라까지 무슨 피해가 있겠어?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나오면서 식사를 하려더니 우리 아들놈이 폴란드는 벌써 무슨 키트를 나눠줬다고. 그 방사선 그 핵진이 떨어질 경우에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을 벌써 국민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평택의 직산이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적에 그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호라고 하는 분이 명나라 군대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산만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뚫리면 그냥 그 관악산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경부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경부 고속도로 통해서 딱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산이 없으면 우리는 전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막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택리지에는 이곳의 전투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그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현근문이라고 이분은 그 명나라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철군한 숫자가 10몇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주요 인물은 이렇게 크게 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군사들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죠?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여기에 원숭이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택리지에 원숭이 부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처음 그거 보고 전설이고 그냥 환상이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원숭이를 훈련시켜가지고 총을 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이 원숭이들이 날렵하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원숭이가 싸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얘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막 쏘고 뭐하고 하니까 일본군 아이들이 혼이 빠져가지고 패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둬요. 이게 양호의 소사전투입니다. 직산전투. 거기 소사전투 쳐보세요. 제가 한 적이 예전에 신문에 크게 나섰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저런 일이 있나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나라 군대는 흑인 부대도 있고 온갖 다양한 부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군대에는 곳곳 지역마다 특이한 군대들이 있었는데 저 강남 지역에서 이런 부대를 따로 키웠다고 그래요. 그럴 법하죠. 여기에 키가 엄청 큰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원 부대를 시찰한 남원 부대를 바라본 누군가 여기에서 원숭이를 봤다. 원숭이가 전투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 라면서 원숭이를 자기가 직접 군사로 이렇게 있는 걸 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도 요거는 그 당시에 그린 그림을 복제한 겁니다. 이게 안동 국각진흥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 제가 역사 비평에 실렸는데 그거를 다시 전제 좀 하자고 평택 지역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천안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평택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정유재란 때 이 직산전투, 소사전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유재라는 시기에 3대 육지에서 일어난 3대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뚫렸으면 아마 다시 서울 함락당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들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핵심인데요. 여기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곳을 피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피난할 곳이다.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등등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택리지는 전쟁 트라우마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할 때 피난할 수 있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고 전투가 벌어질 곳은 살기 나쁜 곳이다. 여러분들 그 산에 가면 절마다 몽골한테 불탔고 임진왜란한테 불탔다 이야기 안 나오는 곳이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들이고 산이고 다 불탑니다. 그런데 그때 불타지 않은 곳 하면 또 기록을 해놔요. 그죠? 여기는 양근입니다. 양근. 그러니까 지금 양평입니다. 양평은 양근과 지평을 고종 때 합치면서 양평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북한강, 여기가 이제 남한강은 좀 너무 작게 그렸네요. 여기가 다산 정약용 생가 있는 양수리죠. 요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소설암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미원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 원래 나홍이죠, 나홍. 공민왕 때, 고려 공민왕 때 나홍화성의 생가라고 해서 여기를 군으로 승격을 해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용문산 뒤쪽에 여기 보시면 지역을 보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여기가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어떤 전쟁이 와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감록 등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감록을 비롯해서 곳곳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택리지에서도 내가 가봤더니 정말 그런지 의심이 되긴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정약용이 또 택리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저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벌어질 곳이다. 왜? 무기창고가 있다. 그겁니다. 임진왜란 때도 여기 명나라 부대가 여기 진주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제가 얼마 전에 추석 지나고 우리 아들놈이 이 가에 좋은 커피숍이 많다고, 카페들이 많다고 함께 가자고 갔더니 정말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진 곳인데 커피값이 10,000원이에요. 경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죠? 경치가 좋으니까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이 지역이 그런 곳이다. 근데 여기가 또 이 지역이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죠? 그렇죠. 여기 사시는 분입니다. 이 양근 지역이 천주교 세계가 원래 초기 천주교 세계가 굉장히 강한. 최근에도 뭐 하나 발견되고 그랬을 겁니다. 숨기 좋은 곳입니다. 숨기 좋은 곳. 그래서 여기가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옛날 지도, 옛날 이렇게 산수 지리를 표시한 걸 보면 숨을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길이 둘러싸이고. 그 다음에,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향.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지리산 청학동하고 상주의 우복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옛날 그림들입니다. 오래된 건 아닌데, 요거는 좀, 어느, 인터넷 찾으니까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언젠가 경매에 나온 건데, 제가 산다고 하고서 못 샀습니다. 여기는 청학동인데요. 청학동은,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고, 뭐, 청학동에 무슨 훈장 선생님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청학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청학동은 거기라기보다는 지금 쌍계사 있죠? 쌍계사에서 그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 불일폭포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중간에 보면 거기가 원래 청학동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 청학동일 거라고 지정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에요. 문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천연기념물과에서 명승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인데 이번에 쌍계사 고위 일대를 그 명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승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 일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그 파한 집에 저자인 이힐로가 무신난이 일어났을 적에 그 문신들을 다 죽이니까 이 사람도 증이 되어서 피신을 했는데 바로 그쪽으로 피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학동이 이렇다라고 한 그 내용이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쌍계사라고 하는 그 일대가 사실 신라시대부터 거기 최초원이 쓴 진감서나 비문이 있습니다. 그건 통일신라 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시대부터 거기는 아주 명성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곳이고 나중에 여름에 전 올라간다고 죽을 뻔했습니다만은 불일폭포 가서 구경해보세요. 물이 많으면 폭포가 정말 시원합니다. 예, 근데 거기를 그린 건데, 예, 거기를 그린 건데 요거는 제가 명확히 살펴보질 않아서 지금의 청학동인지 쌍계사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쌍계사 그쪽인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죠? 산으로 보면 물로 가로막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느냐? 난리가 일어나면 자기와 가족의 목숨을 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것에 관한 기록들이 이 안에도 적지 않게 나온다. 그리고 이 우복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의 우복동인데 여기는 지금 상주에 가보면 경치 좋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답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름 까먹었네요. 뭐라고 했는지. 우복동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외부에서 여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 그 천혜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 우복동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산에 그래도 우복동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고 온 짐을 짊어지고 상주 쪽으로 해서 들어간다. 난리가 일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순조 때 홍경래난이 일어나지 흉흉하지 민심이 흉흉하지 하니까 곧 난리 일어나고 외적이 쳐들어오는가 보다라고 하니까 나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싫어. 그냥 목숨이 아프지 할래 하고서 찾아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 지역을 몇십 년 전에 그 주민들 의식조사를 해봤더니 언제 이 지역으로 돌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선 후기에 6.25 때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았습니까? 정감록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긴가 다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에 이삿짐 짊어지고 가면은 남들이 비웃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 원래 적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국가가 백성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는지 저런 현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기가 닥쳐왔는데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면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택리지에는 각자 도생의 방법을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간단하게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 순간에 평상시, 전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기에 하는 겁니다. 저도 기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는 저는 원래 고향이 청양입니다. 청양인데 저희 고조부 때 저희 조상 100년 전에 오늘은 어디 사셨느냐면 강화도에 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도 사건이 일어나고 할 적에 강화도에 사셨습니다. 저희 집안 분들이 지금도 강화도에 많이 사세요. 그런데 저희 손조분이 그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강화도에서 근대 시기에 중요한 전쟁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불란서하고 전투에, 미군하고 전투에, 일본하고는 전투도 안 하고, 항복은 아니죠. 그냥
조약 맺고 끝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드디어 또 난리가 나는구나 해서 배 따르는 사람은 배 2대 나눠 두고 서해안으로 쭉 서해안은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면 적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와서 대천 앞바다를 통해 가지고 성주산 넘어서 청양으로 들어가는데 청양이라고 하는 것이 칠갑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산으로 다 둘러싸여서. 공주에서 청양으로 가려면 정산을 거치는데 거기 굉장히 요즘은 도로가 뚫려서 그러죠. 요즘은 들어가기 힘든 곳이 아무것도 없다, 전국에. 그죠? 다 들어가기 좋습니다. 도로가 다 뚫려가지고. 예전에는 거기 들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외적이 침입했을 적에 남으로 오거나 북으로 오잖아요. 옆으로는 못 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 내려올 적에 천안쯤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저기 부여로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조치원 쪽으로 가면, 거기는 지금 1호선이 있는, 경부고속도로 있는 곳이잖아요. 그냥 쭉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에 도착해요? 대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내포로 들어왔지만, 원래는 호남, 충청도 내포 지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포 지역이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 곡식으로 전국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온양 거기가. 그 다음에 6.25 때 북한군이 쫙 내려왔다가 대전 해서 대구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또 올라오면서 또 들렀잖아요. 그때 대전이 완전히 쑥밭이 났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완전 쑥밭 났습니다. 대전에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양쪽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래요? 이쪽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직선으로 쫙 갔다가 올라갈 쪽에서 빨리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지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생리지 속에서 조금씩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 거고요.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생리지 안에는 성격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한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는 요즘에 제가 쓴 논문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근대 이전에 구비문학을 다룬 저작 가운데 이것처럼 풍부한 게 없다. 아까 제가 저기 원숭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것도 지역 전설이거든요. 전국의 지역에 있는 전설을 거기에 명승과 역사와 지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전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정도로 많은 수십 가지의 전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록한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풍부해요. 그래서 문학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리를 설명하면서 예컨대 강릉 지역 서술을 하면서 강릉 지역에는 연못이 있는데 장자못 전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군산 있죠? 옥구. 거기에는 최치원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유도하고 관련된 곳에 최치원이 기우제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서가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술한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저작이 그럼 과연 일본과 중국에도 있냐? 저는 이런 정해져 있는 분량에 이렇게 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긴 해야죠. 잠정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